미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의 도박이 지금 붕괴 중입니다. 조선소는 멈췄고 포탄은 바닥났으며 AI 산업은 한국의 HBM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명령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켜라.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말했죠. 우린 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미국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연준은 반기를 들고 중국은 히토류를 봉쇄하며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세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건 관세의 전쟁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입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정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미국 우선 관세로 세계를 재편한다. 저는 그날 백악관 집무실에 있었어요. 트럼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높은 관세를 물린다. 그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라. 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유럽연합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하나씩 압박했습니다. 자동차에 25% 관세, 철강에 50% 관세. 유럽은 처음엔 저항했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와 멕시코였습니다. USMCA 협정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재협상하거나 관세를 내거나. 멕시코는 일주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차례가 왔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였어요. 저는 도쿄에 갔습니다.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재무성 관료들과 마주 앉았죠. 우리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세요. 전액 현금으로 직접 지분 투자 방식으로.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어요.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투자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합니다. 수익 배분은 추후 협의하겠습니다. 6개월 내에 서명하세요. 3일 후 일본은 서명했습니다. 5,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투자처 선정권도 없이 수익 배분 구조도 불명확한 채로. 일본 언론은 역사적 굴욕이라고 보도했지만 일본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트럼프는 만족했어요. 일본은 역시 믿을만하다. 한국도 금방 따라올 거야. 그 순간 저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과 달랐거든요. 저는 서울에 왔습니다.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조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요청합니다. 일본처럼 전액 현금으로 직접 지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투자처는 누가 정합니까?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외환시장 안정장치는 있습니까? 저는 일본에게 했던 것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정합니다. 수익 배분은 추후 협의합니다. 외환 문제는 한국이 알아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초 정도 지났을까요? 한국 장관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불가능합니다. 그는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 없는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제안을 꺼냈습니다. 3,500억 달러 중 5%만 현금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나머지 95%는 보증, 대출, 금융기법으로 분산하겠습니다. 투자처는 한국이 선정합니다. 수익 배분은 투자 비율에 따라 공정하게 나눕니다. 그리고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5%요? 3,500억 달러의 5%면 175억 달러입니다. 나머지 3,325억 달러는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일본은 5,500억 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냈는데 한국은 175억만 현금으로 내겠다고. 더 놀라운 건 통화스와프 요구였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라니 그건 연방준비제도 소관인데.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럼 연준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화스와프 없이 대규모 달러 유출은 외환 시장을 흔듭니다. 한국 경제가 불안해지면 투자 자체가 의미 없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너무 논리적이어서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워싱턴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5%만 현금으로 내겠다고 합니다. 통화스와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뭐? 5%? 그들이 미쳤나? 일본은 전액 냈는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진정시켰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더 압박하겠습니다. 그들도 결국 따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본 조현 장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왜? 그들은 무슨 카드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자신했을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입장이 얼마나 약해질지를요. 한국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투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액 현금 투자 요구에서 물러섰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국제뉴스가 됐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큰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일본 인터넷 포럼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야후 재팬 댓글란이 폭발했어요.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잠깐, 한국은 전액 현금 안 내도 된다고? 그럼 우리는 뭐야? 왜 우리는 5,500억을 다 냈어? 다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처럼 협상했어야 했다. 왜 우리 정부는 3일 만에 항복했나? 투자처 선정권도 못 받고 수익 배분도 불명확한데 돈만 퍼부었다. 일본 언론도 움직였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투자처 선정권과 수익 배분을 협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왜 이런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더 신랄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웃나라조차 협상 상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뭐하나? 총리와 외무장관, 경제재생 담당 장관들은 미국의 익명 누군가에게 선물이라고 코멘트한 후 입을 다물고 있다. 전통 미디어들도 총재 선거나 총리 대신 선출 같은 자신들 편한 화제만 다룬다. 일본 정부 책임자들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그들은 모든 책임을 후임에게 떠넘기고 도망칠 생각이다. 저는 이 반응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거부가 일본에게 보여준 건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왜? 미국과의 동맹을 너무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동맹이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이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한국이 서명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반도체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한다. 장관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관세를 부과하시면 우리도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미국은 지금 조선소가 몇 개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조선소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상업용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미국엔 사실상 없어요. 최근 한이 그룹이 미국 선적 선박 12척을 수주했는데 운반선 2척은 한국에서 건조됩니다. 미국에선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죠. 그는 계속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셨죠? 미국에서 탱커 한 척 건조하면 2억 2천만 달러 듭니다. 한국에선 4,700만 달러면 됩니다. 거의 5배 차이죠. 게다가 미국이 조선업을 재건하려면 최소 10년 걸린다고 하더군요. 기술 인력 양성만 3년에서 5년이래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숫자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미국 조선업은 붕괴 상태였어요. 글로벌 점유율이 1%밖에 안 됐습니다. 중국이 53%를 차지하는 동안 미국은 사실상 포기한 산업이었죠.
그리고 155mm 포탄 아시죠? 조현 장관이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80만 발 생산합니다. 전시엔 150만 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현재 비축량은 300만 발입니다. 전 유럽이 보유한 포탄보다 많은 양이죠. 유럽은 1년에 30만 발밖에 생산 못합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월 10만 발 생산을 목표로 증산 중이지만 아직 달성 못했죠.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작년 9월 미국이 한국산 155mm 포탄 구매 계획 발표했죠. 31억 달러 규모, 약 4조 2천억 원어치.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이기도 했지만 미국 자체 생산이 부족해서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조현 장관이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를요. 그는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로 알고 있었어요. 토마호크 미사일 생산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보낼 수 있는 재고량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미군 관리들조차 충분한 비축분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그리고 조현 장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폭발물 공장 사고 들으셨죠? 상업용 및 군용 폭발물과 탄약을 생산하던 공장이 폭발했어요. 공식 집계된 사망자는 16명이고 부상자도 최소 4명 발생했습니다. 그 공장, 향후 3년간 탄약 생산 못한다고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대비해서 미사일 생산 4배 증산하라고 했는데 그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의 어조는 동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미국은 지금 우리를 압박할 상황이 아닙니다. 회의는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본은 3일 만에 항복했지만 한국은 몇 개월째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입장은 약해지고 있었어요. 왜?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재건 10년, 포탄 생산 능력 부족, 미사일 재고 의문, 폭발물 공장 폭발. 이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압박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더 큰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서울에 왔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이런 협상은 실무진 선에서 진행되거든요. 하지만 트럼프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스콧, 네가 가서 마무리해. 한국을 설득해. 저도 수행단으로 따라갔습니다.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렸어요. 한국 측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동맹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조현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신뢰는 양방향입니다. 일본 방식이 한국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외환 시장이 흔들립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한국 경제에 충격이 옵니다. 우리는 5%만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분산하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반문했습니다. 5%요? 그럼 175억 달러만 실제 투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3,500억 달러 전부가 투자입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보증과 대출도 미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자금입니다.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총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4년 한국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입니다. 3,500억을 한꺼번에 송금하면 외환 보유액이 700억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국가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준비해온 반박 논리를 꺼냈습니다. 그럼 분할 송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5년에 걸쳐서 700억씩 보내는 방식으로. 부총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연간 700억 달러 유출은 부담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로 메워야 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무역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약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조건이면 가능합니까? 베센트 장관이 물었습니다. 조현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서로의 통화를 교환해주는 협정입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죠.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걸로 위기를 넘겼어요. 하지만 무제한이라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연방준비제도 소관입니다. 재무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연준과 협의해 주십시오. 총재가 말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의 전제 조건입니다. 통화스와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베센트 장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준은 독립기관입니다. 백악관도 함부로 지시할 수 없어요. 하물며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사실상 한국 경제에 무한 달러 지원을 약속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그럼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회의는 또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온 베센트 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줘. 연준이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해줄 가능성이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승인할 리 없어요. 트럼프와 사이도 안 좋은 데다가 연준의 독립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한국이 양보하길 기다리는 수밖에요. 한국이 양보할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본 한국 대표단은 양보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현 장관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전망치였어요. 영업이익 12조 원 예상, 사상 최대 매출 전망. 그리고 핵심은 HBM이었습니다. HBM은 고대 역폭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엔비디아의 AI 칩의 필수적인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자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오픈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 원. 규모 AI 클라우드 사업 고성능 메모리 공급 파트너 선정. 엔비디아와 HBM3 공급 계약 체결, HBM4 인증 작업 진행 중. 베센트 장관이 자료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AI 혁명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픈AI든 엔비디아든 삼성의 HBM이 필요해요.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AI 산업이 타격받습니다. 협박인가? 아니요, 사실의 제시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선소, 포탄, 미사일, 그리고 이제 반도체까지.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갖고 있네. 네, 그래서 그들이 5%만 현금으로 내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보고를 받은 트럼프는 화를 냈어요. 통화스와프? 그게 뭔데? 왜 우리가 한국 경제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한국에게 관세를 부과하자니 미국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압박하자니 한국은 전혀 겁먹지 않았고요. 백악관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포탄 생산 목표 달성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문제고 중국 대비 비축도 문제입니다. 상무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조선업 재건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당장 필요한 선박은 한국에서 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없으면 AI 인프라 구축 지연됩니다. 오픈AI, 구글, 메타 모두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거야? 베센트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지는 게 아니라 조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5% 현금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금융기법으로 처리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통화스와프는 연준과 협의하겠습니다. 무제한은 어렵지만 일정 규모의 스와프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불만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투자처 선정권만큼은 우리가 갖는다. 그건 양보 못해. 베센트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협상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투자처 선정권을 양보할 리 없다는 걸요. 그들은 상업적 합리성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미국이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협상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걸요.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된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의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먼저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매기자 중국이 10% 더 높은 요율로 맞받아친 겁니다. 컨테이너선 한 척당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게는 기회였어요. 중국산 컨테이너선을 발주하려던 나라들이 한국 조선사로 몰려온 겁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조현 장관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바쁩니다. 협상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급하지 않다.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 겁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부 기관만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5일째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10일째 일부 공무원들에게 해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13일째 미군 급여 지급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물가만큼 심각해졌습니다. 노동 공급과 수요가 모두 너무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럼프 정책을 은근히 비판했습니다. 이민 감소와 노동력 증가세 둔화가 우려됩니다. 이민 감소는 트럼프의 핵심 정책이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합법 이민도 줄이는 것. 파월은 이게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월스트리트는 술렁였습니다. 연준 의장이 대통령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이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파월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10월과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95% 이상 확률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연준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는 파월을 공격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어요. 파월은 정치적이다. 경제는 강력한데 금리를 내린다니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했어요. 기술주들이 흔들렸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무너지고 있다. 셧다운, 파월의 반란, 금리 인하, 경기 둔화.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모터, AI 칩 전부 히토류가 들어가요.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합니다. 중국은 13종의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다고 했습니다. 사마륨, 가돌리늄 등. 그리고 관련 생산 기술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우회 수출도 막겠다는 겁니다. 중국 기술로 해외에서 생산한 것도 중국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트럼프는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이 경제적 적대 행위를 하고 있다. 일부 교역 중단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식용유 등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두, 즉 콩이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겁니다. 2025년 작물 구매가 제로였어요. 완전히 제로. 미국 콩 수출의 30에서 35%가 중국으로 갔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중국은 대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산을 사들였습니다.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일리노이. 중서부 농민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어요. 한 아이오와 농부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콩의 최대 고객이었어요. 지난 20년간
그런데 이제 한 톨도 안 사갑니다. 트럼프가 국제무역을 망쳐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긴급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시장입니다. 우리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요. 트럼프는 약속했습니다. 관세 수입으로 농민들을 지원하겠다. 일시적인 피해다 곧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미 공급망을 남미로 돌렸어요. 설령 미중 관계가 개선돼도 중국이 다시 미국산을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뉴스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사면 초가에 빠졌다는 걸요. 국내에서는 셧다운과 파월의 반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와 농민 지지층 붕괴. 그리고 바로 그때 중국이 한국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해 중국 내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의 중국 조선업 301조 조사에 협조했다는 겁니다. 대상은 한화오션 USA 인터내셔널, 한화홀딩스, HS USA 홀딩스, 그리고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까지 포함됐습니다. 한화 필라델피아 조선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던 곳이었어요. 한미조선협력의 상징인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중국은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국아, 미국 편만 들지 마라. 처음에 저는 걱정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면 어쩌나.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조현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재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한화오션의 미국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협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침착했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이 한화오션을 제재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고 중국도 한국을 견제해야 할 만큼 우리가 중요해졌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 저는 이 댓글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재를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감을 갖는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맞았습니다.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 산업 재건 노력에 일격을 가했다. 이번 조치가 미중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이 한화오션을 제재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화오션이 미국 조선 재건의 핵심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중국이 굳이 제재할 이유가 없었다면, 한화오션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전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미중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것, 중국조차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있었어요. 저는 베센트 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재검토 의견서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5% 현금안을 수용할 것. 통화스와프는 연준과 협의하되 일정 규모 스와프 체결 검토. 투자처 선정권은 한국과 공동 결정 방식으로 조정. 수익 배분은 투자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베센트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 안을 다 받아주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소 10년, 포탄 300만 발, HBM 독점, 히토류 위기, 농민 붕괴, 셧다운 13일. 모든 숫자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한다. 제가 사임한 날, 베센트 장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자니가 옳았어. 한국은 일본과 달랐어. 일본은 동맹을 복종으로 이해했지만 한국은 동맹을 파트너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차이가 협상 결과를 바꾼 겁니다.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백악관 안에서 이 협상을 지켜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들은 제가 왜 사임했는지를 계속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최종 비용의 55%를 미국 소비자가 부담할 전망. 트럼프는 계속 말했습니다. 관세는 외국 기업들이 낸다. 미국 소비자는 한 푼도 안 낸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달랐어요. 수입 상품 가격이 오르면 결국 그걸 사는 미국인들이 더 비싼 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유대인 식품점 주인이 인터뷰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코셔 식품의 관세가 기존 40%에서 70%로 올랐어요.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결국 연이율 20%의 단기 자금을 빌렸습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브루클린의 40년 된 장난감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가 내려가고 임대 중 팻말이 붙었어요. 2대에 걸쳐 운영하던 가게였습니다. 캠핑 의자를 만드는 한 업체는 캄보디아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관세 19%가 붙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이 뉴스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산업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전기요금 그래프를 발표했는데 2025년 들어서만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제조업 전기료, 가정용 전기료 모두 급등했어요.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모든 게 올라갑니다. 생산 비용, 물류 비용, 생활비.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거였어요.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었습니다. 파월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제 연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국방부 조달청 관계자였어요. 대학 동문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제임스, 자니가 한국과 협상하던 거 알아. 지금 상황 심각해 전화 좀 하세.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55mm 포탄 있잖아. 우리 생산 목표 달성 못하고 있어. 월 10만 발 목표였는데 현재 7만 발 수준이야.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비축분도 많이 빠졌고. 그런데 테네시 폭발물 공장 사고 알지? 알아요. 그게 생각보다 심각해. 3년간 생산 불가능이 아니라 재건 자체가 불확실해.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환경 문제도 있고. 최악의 경우 그 공장 폐쇄될 수도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대안은? 한국밖에 없어. 한화 같은 데서 생산 라인 증설해서 우리한테 공급해줘야 해. 근데 지금 한국이랑 협상 꼬여 있잖아. 조달청에서 난리야. 국방부에서 백악관에 압력 넣고 있나요? 그럼 근데 트럼프가 자존심 때문에 안 들어주려고 해. 한국이 우리한테 굴복할 거다 이러면서. 제임스, 현실은 우리가 한국 필요한 거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터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였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충분한 비축분 존재 여부 의문.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 이행 가능성 불투명. 트럼프가 러시아가 종전 안 하면 토마호크 지원한다고 큰소리쳤던 게 불과 몇 주 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낼 미사일이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미군 관리들이 익명으로 로이터에 말했습니다. 토마호크는 주로 해군 함정에서 발사되는데 이미 각 함정에 배정된 물량이 있어요. 그걸 빼서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 전력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미사일 생산을 4배 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비축분조차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12조 1천억 원. 지난 분기보다 158% 증가. 매출 86조 원, 분기 기준 사상 최대. 핵심은 반도체 부문이었습니다. 5조에서 6조 원대 영업이익. 전분기 4천억 원에서 13배 뛴 겁니다. 이유? HBM이었습니다. AI 붐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고성능 메모리를 찾고 있었어요.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엔비디아의 AI 칩, 구글의 데이터 센터. 모두 삼성의 HBM을 원했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도 6년 8개월 만에 6달러를 돌파했어요. 낸드 플래시도 9개월 연속 상승세. 완전한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는 AI 혁명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백악관 보고서에 썼던 내용이었거든요. 한국에게 관세 부과는 미국 AI 산업 자살행위. 하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았어요. 삼성이 미국에 공장 지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반도체 공장 짓는데 3년 이상 걸립니다. 인력 양성은 또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AI 경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3년 후가 아니라요. 10월 초 한국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달러당 1,400원을 넘어섰어요. 한국 정부와 협상이 지연되면서 외환 시장이 불안해진 겁니다. 처음엔 한국의 악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율 오르면 수입 물가 오르고 경제 불안해지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나온 분석이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차 고환율로 실적 개선 전망. 관세 타격 30% 상쇄 가능. 현대차는 미국에서 차를 팔면 달러로 받습니다.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 환율이 높을수록 원화 수익이 늘어나는 거죠. 관세로 가격이 오르는 불리함을 환율로 일부 만회하는 겁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 환율이 오르면 원화 수익이 늘어납니다.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조선 3사가 전체 물량의 90%를 수출하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혜를 입고 있었어요. 반도체도 같았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수출 기업이니까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해지고 있다. 미국은 셧다운, 파월 반란, 농민 붕괴, 소상공인 파산, 포탄 부족, 미사일 의문. 문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삼성 슈퍼사이클, 조선 수주 폭증, 환율 수혜. 오히려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네티즌 댓글 하나가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트럼프 만나주지 마라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라. 10월 초 베센트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 한국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일정표가 공개됐습니다. 일본 10월 23일 26일 4일간 방문. 한국 10월 27일 28일 2일간 방문 에이펙 본회의 불참 가능성. 반면 시진핑은 2박 3일 공식 방한 에이펙 본회의 전체 참석 예정. 이 일정표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한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10월 10일 제 강의실에 한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어요. 그는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정말 한국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5% 현금, 통화 스와프 트럼프가 자존심 때문에라도 거부하지 않을까요? 저는 칠판에 숫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업 재건 10년. 조선 비용 한국의 5배. 포탄 생산 한국 80만 발 vs 미국 7만 발. 포탄 비축 한국 300만 발 vs 전 유럽 합계보다 많음. HBM 삼성 없으면 AI 혁명 지연. 정부 셧다운 13일째. 농민 지지층 대두 수출 제로. 소상공인 40년 가게 폐업. 학생이 말했습니다. 와,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존심으로 협상하면 집니다. 필요로 협상하면 이기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이번엔 우회 수출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였어요. 중국 기술로 해외에서 생산한 희토류도 중국 허가 없이는 수출 불가. 특히 전기차용 고성능 모터에 쓰이는 희토류가 타깃이었습니다. 반도체와 AI용 희토류는 개별 심사하기로 했고요. 트럼프는 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과 식용유 등 일부 교역 중단 검토한다. 하지만 월스트리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희토류 없이는 첨단 산업이 멈춥니다. 대체제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몇 배로 뛰어요.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했습니다. 기술주들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중국이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산 대두를 완전히 대체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2025년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 충분한 대두 확보. 미국산 필요 없음. 아이오와의 한 농부가 CNN 인터뷰에서 울먹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이 우리 최대 고객이었어요. 우리 콩의 30에서 35%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졌어요. 트럼프가 긴급 지원금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시장입니다. 우리 스스로 벌고 싶어요. 또 다른 농부가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우리를 보상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값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한테 주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중서부 농민들은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0월 14일,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발언했습니다. 노동 공급과 수요가 모두 너무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에 위험 부담 없는 경로는 없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트럼프 정책을 돌려서 비판했습니다. 이민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우려됩니다.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파월은 정치적이다. 경제는 강력한데 괜히 금리를 내린다. 하지만 시장은 파월을 믿었습니다.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5%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다우지수는 파월 발언 후 반등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경기 둔화 신호로 읽혔기 때문이죠. 같은 날 한국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화오션이 중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박 추가 수주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이 제재했지만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 타격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한화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제재했다는 건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증거 아니냐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가치를 증명해준 셈이었거든요. 10월 15일 일본에서 또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다시 한번 자국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5% 현금안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자 일본인들의 분노가 커진 겁니다. 한국은 투자처 선정권도 요구하고 통화스와프도 요구한다. 우리는 뭘 받았나? 5,500억 달러 전액 현금으로 냈는데 투자처도 모르고 수익 배분도 불명확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라. 왜 한국처럼 협상하지 못했나?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은 커졌어요.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냈습니다. 한일 투자 조건 격차, 정부는 해명해야. 한국은 현재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하고 있다. 투자 방식, 선정권, 수익 배분, 외환 안전장치 등 모든 부분에서 조율 중이다. 일본은 왜 이런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았는가? 3일 만에 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거울이 되고 있다. 한국이 버틸수록 일본의 굴복이 더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역설적으로 한국의 협상력을 더 높여주고 있었어요. 제게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제임스, 자네 조언이 필요해. 전화 좀 하세.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말했습니다. 제임스, 솔직히 말해줘. 우리가 한국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조선소 10년, 포탄 부족, HBM 필수, 셧다운 계속, 농민 붕괴. 우리가 급합니다.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에 안 하려고 해. 자존심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포탄 없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합니까? AI 없이 어떻게 중국과 경쟁합니까? 농민 지지 잃고 어떻게 재선에 성공합니까? 베센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근데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하지? 숫자를 보여주세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설득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입장만 약해집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많이 양보해야 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의 안쪽에서 제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조선소가 없어서, 포탄이 부족해서, 농민이 떠나서, 소상공인이 무너져서 숫자들이 하나씩 제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건너편에서 한국은 침착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티려면 제대로 버텨라. 시간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미 백악관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참석했던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트럼프가 입장 바꿨어. 한국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어. 진짜요? 응, 베센트가 데이터를 들고 들어갔거든.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자료 전부. 숫자로 밀어붙였어. 트럼프가 처음엔 화냈는데 결국 검토해보라고 했대.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동료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투자처 선정권만큼은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그것만 한국이 양보하면 5% 현금 한도 받고 통화스와프도 협의하겠대.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모르지. 근데 베센트는 낙관적이더라. 한국도 타협점을 찾고 싶어 할 거다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까? 그들은 상업적 합리성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투자처를 미국 마음대로 정하면 수익성 없는 곳에 돈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손해는 한국이 보는 겁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한국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현 장관이 언론에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처 선정권과 수익 배분 구조는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진전이 있었다는 표현이 중요했습니다. 미국이 5% 현금안을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말도 중요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날 밤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환율이 1,420원까지 올랐습니다. 협상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나온 기업 실적 전망이 흥미로웠습니다. 현대차 4분기 실적 개선 전망. 환율 효과로 관세 타격 상쇄. 삼성전자 2025년 영업이익 60조 전망. HBM 공급 확대. 한화오션 수주 잔고 역대 최대. 미국 선박 발주 증가. 환율이 올라도 한국 기업들은 타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겐 유리한 측면도 있었어요.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급하지 않구나. 미국은 매일매일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셧다운 20일째, 농민 시위, 소상공인 파산. 시간이 갈수록 압박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업 실적 좋고 수주 늘고 환율 수혜까지 버틸수록 유리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일본으로 출발했습니다. 4일간 일본 방문이었어요. 기시다 총리와 회담하고 도쿄에서 경제인들 만나고 오사카 공장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4일간 국빈 방문.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 반응은 달랐습니다. 4일간 와서 뭐하나 우리 이미 5,500억 다 냈는데. 한국 가서는 2일만 있는다며. 우리가 더 많이 냈는데 대우가 이게 뭐냐. 투자금은 많이 내고 대접은 덜 받고 이게 뭔 개그냐. 저는 이 댓글들을 보고 씁쓸했습니다. 일본은 많이 냈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직 안 냈지만 협상 파트너로 대접받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돈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걸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였죠. 일본 도쿄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위대한 동맹입니다. 5,500억 달러 투자에 감사합니다. 미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합니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질서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투자는 양국 번영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본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총리님, 한국은 5% 현금으로 협상 중인데 일본은 왜 전액 현금으로 냈습니까? 총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양국 간 합의 사항이고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처는 언제 확정됩니까? 현재 협의 중입니다. 수익 배분 구조는요? 그것도 협의 중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500억 달러를 이미 약속했는데 투자처도 수익 배분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일본 인터넷이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협의 중? 돈은 벌써 약속했으면서. 한국 보세요. 5%만 현금 내고 투자처 선정권도 요구하고 통화스와프도 요구합니다. 우리는 뭘 요구했나요? 정부는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저는 이 반응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려고요. 협상은 타이밍과 레버리지다라는 교훈으로요. 중국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에이펙 본회의 전체 참석,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모두 소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화오션 제재는 미국의 부당한 조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중 관계 전체를 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발언의 뉘앙스를 읽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였어요. 미국만 보지 말고 우리도 봐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중요해진 겁니다. 미중 양쪽 모두에게. 미국은 한국의 조선, 방산,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으로 넘어가는 걸 막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그 사이에서 균형추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균형추는 양쪽이 잡아당길 때 가장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트럼프가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출발했어요. 일본 일정을 축소한 겁니다.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본 일정 단축 한국 협상 때문인 듯.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행 기자단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회담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번 에이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한미 투자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이 양보하기 시작했구나. 그날 오후 한미 실무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 동료가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임스,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한국이 또 카드를 꺼냈어. 삼성이 미국 AI 기업들한테 HBM 가격 인상 통보했대. 디램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 찍으면서 거의 100% 인상이래. 뭐라고요? 엔비디아 지갑 털린다는 기사 나왔어. 미국 AI 기업들 난리 났어. 삼성 아니면 HBM 구할 데가 없거든. SK 하이닉스도 물량 다 팔렸고 마이크론은 아직 양산 못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이밍이 완벽하네. 삼성이 가격 인상을 통보한 겁니다. 우연일 리 없었어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한 걸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베센트가 완전히 당황했대. 트럼프한테 보고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회의 분위기 어때요? 한국이 주도하고 있어 완전히. 우리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는 형국이야. 역전됐어 완전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지타운 캠퍼스에 가을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협상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큰 소리치는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가진 쪽이 이기는 거구나. 미국은 포탄이 필요했습니다.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HBM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 내주시면 정성스런 답글 남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